해마다 빠지지 않는 특별한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황소를 타고 저작거리를 누비는 천하장사 박대근의 행차였죠. 왔구나. 박대근이 왔구나. 골목마다 장정들은 소리 높여 박대근의 이름을 외쳤고 안악들은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으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려 하였습니다. 박대근이라 하면 기골이 장대한 데다 힘께나 쓰는 사내라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답니다. 키는 한 장이 넘고 어깨는 들소 같았으며 주먹을 한번 휘두르면 장작 더미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였죠. 그런데 박대근이 유명해진 것은 힘만큼이나 또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대근이 또 황소 타고 나왔구먼. 저 덩치에 걸어 다니면 안 어울리지. 그런데 저 황소도 대근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겠느냐? 그날도 어김없이 대보름이 돌아왔습니다. 박대근은 황소를 타고 여유롭게 저작거리를 지나고 있었죠. 황소 등에 걸터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장원급제라도 한 선비처럼 위풍당당하였습니다. 그 뒤로 늘어선 사람들은 박대근을 따라 노래를 부르고 사물패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연례 행사로 여기고 있었죠. 길을 비켜라. 천하장사 박대근 나가신다. 우리 마을의 보물이시다. 모두 물러들 서거라. 안악들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흘끔흘끔 바라보았고 장정들은 그의 늠름한 풍채에 박수를 쳤습니다. 과부들은 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렸으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박대근이 성큼성큼 황소를 몰아 저작거리를 행차하는 그때였습니다. 어이쿠, 왜 이러느냐, 이놈. 황소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서더니 대뜸 오줌을 갈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물줄기가 길바닥을 적시자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대근이도 크다지만 저 황소도 덩치 하나는 알아줘야겠구먼. 저러다 박대근이도 시원하게 한번 갈기는 거 아니냐? 박대근은 황소 등을 두드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놈, 나와 다니더니 대소변도 내 성미 닮아 시원하게 보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장정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근아,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시원하게 갈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에 온 동네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작거리는 왁자지껄 떠들썩했습니다. 장사꾼들은 마지막 손님을 붙잡느라 목청을 돋우고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며 깔깔거렸죠. 대근이가 명월관 기생집 골목 앞에 도착할 때쯤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대근이가 왔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황소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등에 걸터 앉은 대근이는 마치 장군처럼 손을 흔들며 저작거리를 휘젓고 있었죠. 아이고, 오늘도 시작이구먼. 대근이가 명월관으로 향하는 날은 온 동네가 난리 난다더니. 주변에서 농을 던지는 소리에 장정들은 껄껄 웃었고 안악들은 못마땅한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다들 한 가지는 알고 있었죠. 박대근이 명월관에 들어가는 날이면 술이 강물처럼 흐르고 밤새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음 날이면 기생들이 허리와 다리를 주무르며 탄식을 쏟아냈다는 것을요. 황소의 등에 앉은 박대근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껄껄 웃으며 명월관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미 큰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이 고운 비단 저고리를 나부끼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단장을 한 이는 행수기생 나농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근 납셨네. 오늘은 또 얼마나 마시고 날뛸 것이오? 나농이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자 박대근은 느긋하게 웃으며 주전자부터 들고 한 사발 가득 술을 따랐습니다. 어허, 이 몸이 왔으니 술이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겠느냐?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직접 당신 술시중을 들겠소. 박대근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대근이 잔을 비울 때마다 고울 우물이 마른다. 며 깔깔거렸죠. 그렇게 마시고 또 마시기를 한참 박대근은 어느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농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농아, 넌 참으로 곱구나. 어머, 대근이도 참.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농은 박대근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이곳 명월관의 기둥서방이 된 지도 어언 1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죠. 대근아, 어찌 이리 맥을 못 추는 게요? 예전 같지가 않구려. 예전엔 기생 10명도 감당할 기세더니 요즘은 한 명만 와도 골아떨어지지 않소? 나농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대근은 주먹으로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소나귀에 잡힌 잔을 다 비우기도 전에 그의 머리가 스르르 숙여지더니 기둥에 기대어 코를 골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어. 나농이 허리를 꺾으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박대근을 내려다보던 나농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드르렁거리는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었지만 기둥서방 또한 점점 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나농은 자신이 더 한심했습니다. 이런 산돼지를 거둬들일 줄이야. 입으로는 투덜거렸으나 눈길은 자꾸 대근이에게 갔습니다. 박대근이 명월관을 드나든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씨름판에서 이긴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들러 술을 마시는 정도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언제부턴가 나농의 방에 눌러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만 퍼마시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덩치, 그 기운, 이놈 덩치만 크더니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처음엔 장난이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한번 품어본 것뿐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한번 맛을 보니 이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명월관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농의 처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기생은 재물 많은 양반들에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박대근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대근이의 능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놈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이런 방중술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나농이 숨을 몰아쉬며 비단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몰라요, 그런 거. 대근은 어깨를 으쓱하며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죠.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습니다. 하지만 대근이에게 빠진 것은 나농 쪽이었습니다. 기둥서방을 드릴 줄은 몰랐지만 이만한 사내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야, 대근아, 너 여기 눌러 앉아라. 예? 뭘 그렇게 놀라느냐? 어차피 내 놈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냥 내 방에서 살아라. 대근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날부터 나농의 방에 눌러 앉았습니다. 기둥서방 노릇이라면 이미 익숙한 몸. 다만 이제는 다른 방이 아니라 나농의 방에서만 지낼 뿐이었죠. 그렇게 명월관의 가장 크고 좋은 방에 황소 같은 사내 박대근이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근이도 나농에 대한 애욕이 점점 사라졌고 술을 들이마시고는 먼저 잠들어 버리는 게 일쑤였죠. 그날 밤도 박대근은 술에 잔뜩 취해 나농의 방에서 골아떨어졌답니다. 이럴 수가, 이놈이 그냥 자버리다니. 나농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죠. 기둥서방 하나 들여놓고도 이 모양이라니 기생 10명도 감당하던 사내가 술 몇 사발에 저렇게 뻗어버릴 줄이야. 촛불을 살짝 끄자 방 안이 은은한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나농의 속을 가라앉혀 주지는 못했죠. 이러다간 내 속이 다 타고 말겠구나. 그녀는 살며시 이불을 당기며 대근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지만 저 덩치는 여전했죠. 한눈에 보아도 산돼지 같은 사내였습니다. 하긴 이렇게 멀쩡한 걸 두고 혼자 한숨만 쉬고 있을 이유가 없지. 나농은 천천히 그의 품속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손끝이 넓은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녀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도 그것이 웅대한 걸 보니 우리 기둥서방 대근이가 살아있구나. 그녀는 스르르 그의 옆으로 파고들며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친 숨결이 귓가를 스쳤고 그 온기에 입술이 저절로 말려 올라갔죠. 이놈 기둥서방이 되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대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직접 요분지를 해야겠구나. 나농의 손길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닿자 단단한 살결이 슬쩍 꿈틀거렸답니다. 자는 것 같더니 아랫도리는 여전히 멀쩡하구나.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근의 품속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숨결이 더욱 뜨거워졌죠. 이보게, 대근아. 이 나농이 곁에 있는데 이렇게 자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대근은 숨소리만 크게 내뱉을 뿐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지. 나농은 천천히 그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대근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 이놈아. 넌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다 하마.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런 산대지를 걷어들였으니 기둥서방이 아니라 기둥처럼 누워있기만 하는구나.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꿈쩍도 않던 대근의 몸이 슬며시 반응하기 시작했답니다. 오호라? 너도 나만큼이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농은 피식 웃으며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월관에서는 달빛도 쉬이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근은 흐트러진 채로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은 나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대근아.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널브러진 옷가지며 비틀린 비단 이불이 어젯밤의 광경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그제야 그는 풀어진 옷고름을 다시 여미며 혼잣말을 했죠.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늙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문득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황소 같은 덩치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사내가 이제 기생집 한 구석에서 나농의 품에 묶여버린 것만 같았죠.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섰답니다. 때마침 장터가 열리는 날이라 저작거리는 시끌벅적했죠. 대근이도 그곳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대근이 아니오? 고개를 돌리니 박물장수 삽사리가 광목천을 어깨에 둘러맨 채 방긋 웃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삽살이. 그동안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다가 이제야 나타났단 말이오? 허허, 여전히 기운은 넘치는구려. 그런데 얼굴빛이 영 안 좋구먼.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요? 대근은 머뭇거리다 삽사리의 어깨를 툭 치며 답했답니다. 요즘 기둥서방 노릇이 영시들해서 말이오. 예전처럼 활력도 없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삽사리는 대근의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의 팔을 붙잡고 장터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넋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좋은 일을 하나 소개해 주겠소. 좋은 일이라니? 자네처럼 튼튼한 장고를 탐내는 과부들이야말로 세상에 널려 있다오. 그 여인네들이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사내의 참맛을 보고 싶어 한달이 나 있지. 대근은 눈을 껌뻑이며 삽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오? 그렇다니까. 이 몸이야말로 동네마다 떠돌며 과부들과 있다운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자네 같은 사내는 귀하디귀한 몸이라 내가 따로 손을 좀 써야겠구려. 대근은 여전히 못 믿어온 표정을 지었지만 삽사리는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소개해준 여인네들은 재산도 많고 품위도 있고 무엇보다 자네처럼 장대한 사내를 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소? 그 말에 대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답니다. 과부들이라. 삽사리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보시오, 대근이. 사내라면 일평생 한 번쯤은 풍류를 즐기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소? 게다가 그대의 능력이면 한 번 맛을 본 여인네들이 다시 찾지 않을 리가 없지. 대근은 그제야 껄껄 웃으며 삽사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한번 가봅시다. 어디 나를 필요로 하는 여인네들이 있다면 말이오. 그렇게 대근은 박물장수 삽사리의 손에 이끌려 과부들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박물장수 삽사리에게 이끌려 첫 번째 과부를 찾아간 대근은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사내답게 산전수전 다 겪었건만 처음 만나는 과부들과 한 방에 들어서니 남다른 기운이 감돌았죠. 자, 대근이 왔소이다. 여태 홀로 지내온 세월이 아깝지 않소? 삽사리가 웃으며 과부를 재촉하자
마주 앉아있던 여인이 수줍게 웃더니 대근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답니다. 이렇게 장대한 사내가 있을 줄이야. 대근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으스대듯 웃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내인 줄 모르시오? 이 박대근 한 번 안으면 누구라도 두 번은 찾는다 하오. 어머나, 그럼 나도 오늘부터 두 번 찾게 되는 것이요? 과부는 피식 웃으며 대근의 손을 당겼고 그렇게 첫 번째 과부와의 밤이 시작되었답니다. 첫날은 한 여인과 둘째 날은 또 다른 여인과 셋째 날은 아예 두 여인이 대근을 번갈아 불렀습니다. 허허, 이러다간 대근이 몸이 남아나질 않겠구먼. 박물장수 삽살이는 혀를 찼지만 대근은 오히려 팔짱을 끼고 웃었죠. 이 맛에 사는 것이지. 지금껏 한 여인만 품다가 이렇게 여러 여인을 만나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라오. 과연 그의 말대로 과부들은 한 번 대근을 맛보고는 줄줄이 찾아왔답니다. 박대근이라더니 정말 소문대로구려. 하룻밤 지나니 몸이 한결 가뿐하구먼. 이런 기운이라면 내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냥 대근이를 택할 것이오. 그렇게 과부들 사이에서 박대근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삽살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근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부가 남았어. 마지막이라니? 내가 만날 여인이 이렇게 빨리 동이 난단 말이오? 허허, 이번에는 아무나가 아니오. 오실댁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오실 때? 대근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되묻자 삽살이는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답니다. 남편 일은 지 10년, 아직도 정절을 지키며 사는 여인이지. 하지만 말이오, 하지만 뭐요? 그 집에서 밤마다 한숨소리가 난다 하오.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 대근이 자네가 열어줄 수 있지 않겠소? 대근은 손바닥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졌구먼. 그날 밤 박대근은 오실댁의 집 앞에 섰답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기별을 받고 왔소. 들어가도 되겠소?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달빛 아래 오실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대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박대근은 과부들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박대근은 오실댁의 방에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초 냄새가 감돌았고 기와집치고는 다소 소박한 살림살이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대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오실댁의 모습이었답니다. 10년을 정절을 지켜온 여인이라더니 과연 곱디고 온 얼굴과 품위가 남달랐죠.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 대근을 바라보았고 손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실 때 참으로 고운 얼굴이오. 대근이 능글맞게 말을 건네자 오실댁은 수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된단 말이오? 나는 열려요. 효행까지 인정받은 몸이니 감히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말과 달리 오실댁의 손끝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10년을 혼자 지내며 남몰래 삼켜야 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죠. 대근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정절이란 것이 말이오. 혼자 지키려고 하면 바람만 스쳐도 흔들리는 법이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가 본단 말이오? 하지만 오실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근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나와 함께 참된 여인의 기쁨을 누려보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실댁의 몸이 스르르 기울더니 대근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오실댁의 방에서는 촛불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는 지나가다 들려오는 애달픈 신음 소리에 슬며시 걸음을 늦추었고 어떤 이는 마당까지 퍼지는 거친 숨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실댁이 집을 버려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아니, 오실댁이 사라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그 연려효행 받은 그 오실댁 말이요. 남편 없이 평생 정절을 지키겠다던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간 거란 말이요. 장터에서는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날 밤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요.
아니, 그 무언가가 뭐요? 사람 입으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소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밤 이후로 오실 때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얼굴을 하고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는 거 아니겠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뻔하지 않소? 대근이 아니고 누구겠소?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죠. 대근이가 한번 품으면 여인들이 그냥은 못 버틴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먼. 이러다 마을 여인들 전부 대근이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니오? 그러게 말이요. 아이고, 저놈을 그냥 둘 수 있겠소.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대근은 더 이상 마을의 수군거림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부 하나쯤 품었더니 온 동네가 난리구먼. 이래서야 내가 마음 편히 살겠소. 대근아, 너도 이제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삽살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대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적당히?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적당히가 어찌 되겠소? 그는 팔을 한번 쭉 뻗으며 으스대듯 웃었습니다. 이 몸이 한 번만 안으면 여인들이 두 번, 세 번 찾는다 하니 나는 그저 몸이 부지런할 뿐이라오. 허허, 내 놈 진짜 점점 건방져지는구먼. 하지만 대근의 기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그를 찾는 여인들이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근이 어디 있어? 나도 좀 만나봐야겠소. 하룻밤만 안아달라 해야겠소. 이제 과부들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진 대근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 있는 유부녀들까지 상대하기 시작했죠. 마을 사내들이 알면 대근이 너를 미워하겠구먼. 싫어할 놈들은 싫어하고 좋아할 여인들은 좋아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박대근의 이름은 과부들 사이에서만 돌던 것이 아니라 젊고 혈기왕성한 유부녀들의 입에서도 오르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머, 저 대근이라는 사내 한 번 품으면 그냥 못 잊는다던데. 진짜 그래? 나도 한 번. 쉿! 남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제 대근을 찾는 여인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고 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대근의 태도는 더욱 오만방자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낱 기둥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유부녀들까지 흔들어 놓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을에서 거칠 것이 없던 박대근의 엽색 행각은 날로 더해졌습니다. 과부는 물론이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들까지 그를 몰래 찾아와 하룻밤을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박대근은 그야말로 천하를 가진 듯 으스대며 이제 웬만한 여인에게는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 몸이 감당 못할 여인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오만방자해진 대근의 발길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으니 바로 고을 사또의 애첩이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나이도 지긋하고 관직도 탄탄했으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그 젊은 애첩 때문이었죠. 이 애첩은 겨우 18이 된 동기로 꽃처럼 어리고 고왔지만 사또에게는 다소 감질나는 상대였습니다. 사또는 나이가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애첩의 어린 열정과 호기심을 다 받아줄 수 없었죠. 사또 나으리께서는 어찌 그리 일찍 주무십니까? 내 잠을 자고 싶어서 자겠느냐? 하지만 전 아직 한창 피어나는 나이라고요. 그렇게 갈증을 느끼던 애첩의 귀에 어느 날 박대근이라는 사내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근이라 하는 사내가 과부 하나 품었다 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죠? 그렇다더군요. 한번 다녀간 곳은 불바다가 된다 하더이다. 애첩의 호기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기회는 뜻밖에도 찾아왔죠. 그날 사또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사또 나으리는 돌아오지 않으실 테니 마님께서도 편히 쉬십시오. 애첩은 시녀들의 입에서 이 말을 듣자 눈을 반짝였죠. 오늘이로구나. 그녀는 한껏 곱게 단장을 하고 은근히 박대근이 머무는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근은 술을 마시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방의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누구요? 달빛 아래 비친 모습은 어리지만 요염한 기생 차림의 여인이었죠.
박대근이라 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허, 이 몸을 모르는 이가 있었단 말이오? 애첩은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이신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대근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허, 그대는 꽤 대담한 여인이구려. 애첩이 살며시 대근의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대근은 뇌리를 스치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곧 그 기분은 애첩의 은은한 향기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밤 주막의 방에서는 창호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허, 이런 고운 분이 이리도 목말라 하실 줄이야. 애첩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근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갈증이 심했던 사람처럼 목이 마르다 못해 그를 탐하는 모습으로 변했죠. 이런 사내가 이 고을에 있었다니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렇게 한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애첩은 촛불이 꺼진 방 안에서 완전히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근은 땀을 훔치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이거 원 대체 누구의 여인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속을 태운 모양이구려. 그는 능청스럽게 옷을 주워 입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리 고운 분이 나를 먼저 찾았다니 과부들만 찾던 내게도 새로운 운이 트였구먼.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튿날 밤 사또는 관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애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처봐, 어젯밤 내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었구나. 오늘은 특별히 너와 시간을 보내려 하니 이리 오너라. 그러나 애첩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도 없이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더냐? 그러자 애첩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손을 앞으로 내저으며 말했죠. 나으리, 저는 이제 나으리와는 뭐라? 이제는 도저히. 도저히 무엇이냐? 그러자 애첩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너무 작으시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또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 했느냐? 애첩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날 밤 그 사내를 만나고 나서야 세상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 사내? 그 박대근이옵니다. 그 순간 사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애첩이 다른 사내와. 순간 사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방 안에 있던 찻잔을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박대근,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렇게 대근은 그동안의 무절제한 엽색 행각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을 곳곳에 방이 붙었고 박대근을 잡아들이라 는 사또의 명이 내려졌죠. 이거 원 너무 맛이 좋아서 한입 빼어 물었을 뿐인데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오? 대근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피식 웃었지만 점점 조여오는 위기의 기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 곳곳에서는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박대근을 당장 찾아내라. 사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포졸들은 밤새도록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근이 놈이 어디로 갔느냐? 본 사람 없느냐? 그러나 대근은 이미 마을 곳곳에서 많은 여인들과 정을 통했던 터라 아낙네들은 그를 숨겨주기에 바빴습니다. 대근이요? 못 봤는데요. 어디 산으로 도망갔겠지요. 워낙 장사니까. 그런 천하의 잡놈을 우리가 왜 감싸겠습니까? 하지만 아랫목에서는 대근이 비단 이불을 덮고 숨죽이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이 잠잠해지자 대근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대근아, 이번엔 왜 벌써 내려왔느냐? 사또가 알면 큰일 날 것이야. 삽사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이사간 사또가 내 놈을 잡아들였다는 것이야. 어서 도망치거라. 하지만 대근은 코웃음을 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에이, 사또도 참. 한번 노란한 일로 이 난리를 치겠소? 남자는 원래 기운이 넘치면 좀 풀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 않소. 한 여인만 품기에는 내가 너무 크지 않소. 이놈아, 넌 사또 애첩을 손대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내 놈 때문에 사또가 길을 못 펴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대근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사또의 관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애첩을 건드려. 사또는 대근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으리, 그런 말씀 마시오. 애첩께서 먼저 절 원하셨던 것이오. 저라고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놈아!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형틀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저놈을 곤장으로 쳐 죽여라. 포졸들이 대근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나으리, 사내라면 좀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병나십니다. 네 이놈! 아직도 그 입을 놀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이방이 다급히 다가와 사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지금 저자를 때려 죽여봐야 대감마님들께 소문이 퍼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고을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어찌한단 말이냐? 이방은 사또의 귀에 다시 한번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사실 요즘 조정에서 환관이 부족하여 내시를 모집하고 있다 합니다. 각 고을마다 한 명씩 차출해야 하는데 저자를 한양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사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환관이? 예, 그렇사옵니다. 어차피 저자를 곤장으로 죽이는 것보다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통쾌하지 않겠사옵니까? 사또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그러면 저놈을 내시로 만들어 버리겠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고을의 저작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근이 어쩌다가 저리 묶여가는 게야. 그 장사 같은 사내가 이제 4시가 된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거냐. 아낙네들은 길가에 주저앉아 치맛자락을 적시며 울었고 기둥서방으로 삼았던 행수기생 나농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방에게 바짝 붙어 애원했습니다. 이방 나으리, 제발 대근이를 그냥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없어지면 명월관이 허전해질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손끝에 몰래 감춰둔 노잣돈을 슬며시 내밀었죠. 이방은 돈을 손에 쥐고 혀를 찼습니다. 행수, 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 목을 걸겠어? 내시로 보내라 하신 분이 사또 나으리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나농은 대근을 와락 끌어안고는 오열했습니다. 대근아, 내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가는 게냐. 허허, 행수. 그렇게 애달프게 울 것까지야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내 하나 드리면 되지 않겠소? 듣자 하니 내가 한양에서 벼슬을 준다고 하더이더라. 이 죽일 놈아, 넌 내시가 뭔지 알고 가는 게냐. 퍽. 나농은 대근의 등을 두드리며 울고 대근은 그런 나농을 보고도 시큰둥하게 웃었습니다. 명월관에서 그렇게 푸짐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내가 떠난다고 저리 울다니 나도 참 감개무량하구려. 그렇게 떠드는 사이 포졸들이 대근의 포승줄을 3개 잡아 끌었고 그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양에 도착한 후 더 이상 농담할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하니 대근과 같은 신세의 남정네들이 곳곳에서 끌려왔습니다. 으아!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의 남정네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거세하는 소리요. 누군가 중얼거리자 대근도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아니, 그걸 미리 말해주지 않다니. 그가 놀라는 것도 잠시. 내시 후보들은 하나둘 눈을 가린 채 차가운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대근의 차례가 되었고 그가 형틀에 묶이는 순간 몸을사지가 결박되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그냥 벼슬이 된다고 해서 왔지 거시기를 자른다는 소리는 못 들었소. 제발 놓아주시오. 그러나 그의 비명은 것에 백정들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도리가 벗겨지고 장정 넷이 그의 사지를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비명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대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을까.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맞고 깨어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사라졌고 움직일 때마다 쓰라린 고통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운 좋게도 살아났구나. 거세 백정이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끌려온 66명 중 30명은 죽었으니 내 놈은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러나 대근은 복 받은 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놈은 궁에서 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임금님 처소의 문지기 역할이니 충성을 다하거라. 그렇게 대근은 궁궐에서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궁녀들의 처소 앞에서 초롱을 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희멀건 숨소리와 우누지락 지나가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넷이다. 보주도 신도 없다. 기둥에 기대어 닭똥 같은 눈물을 떨궜습니다. 세상 모든 여인을 품을 수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문지기일 뿐이라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4시에 우두머리 상선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대근,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대근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 같은 몸이 무슨 가정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내 시도 혼례를 올리는 것이 규례다. 내 몸종이 아니라 내 집안을 돌볼 여인이 필요할 것이니라. 그렇게 대근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30대 중반의 과부였고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잘된 것이 아들까지 들였으니 내 집안도 번창하겠구나. 그러나 대근은 번창이라는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번창이라. 아무리 아들이 있어도 그는 더 이상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